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 초대석 시간에는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 진단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시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요. 앞서 화면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에서도 오래 일하셨고 또 민간 사이드에서도 또 대표도 오래 하셔서 이번 부동산 대책도 자세히 또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고강도 대책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높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원장님께서 보실 때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가 꽤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허가제를 확대한 거,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난 6.27에 했던 금융 규제를 한 2배 정도 강화한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정치권이나 여당 측에서 다주택 중과나 또는 이 공정시장 가격이나 공시 가격을 상향하는 안이 이제 강력히 거론이 됐었는데 네. 그것은 일단 이번에 빠졌고 그냥 허가제 확대하고 이제 대출 이제 강화로만 정리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 중과는 별 효과가 없고 네. 결국 다주택자도 별로 없어요. 사실 핵심 지역에.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이제 팔았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이쪽 정권은 다주택에 대해서 세게 규제할 것이다 이런 네. 예측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정시장 가격 이 문제는 이제 그거는 1주택자도 영향을 받거든요. 어쨌든 재산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하는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것까지 다 쓰면 그 다음에 이제 대책할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건 잘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두 가지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대해서는 제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효과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허가제부터 보면 허가제는 지난 2월 중순에 이제 서울시에서 허가제를 풀었어요. 그때 허가제 대상이 서초 구하고 그다음에 송파 구에 몇 개 동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3월 달에 불과 한 달 뒤에 재지정을 할 때는 3개 구하고 용산구까지 제가합니다. 강남 3구하고. 그런데 그 효과가 한 달도 안 갔어요, 사실은. 허가제를 이제 확대 지정했는데. 그래서 3월 중순에 지정했는데 4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부랴부랴 6.27 대책 한 거 아닙니까, 두 달 뒤에. 그러니까 과연 이번 허가제를 확대했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이제 이 실수요자 아니면 못 산다, 전세 끼고 지금 못 산다 하면 그때 강남 3구도 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가 당장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움찔하고 사람들이 상황을 볼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길면 3달, 짧으면 2달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과연 이 효과제가 정부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대출 규제 강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이제 15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특히 강화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15억 이상 4억, 25억 이상 2억인데 그 대출 규제를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15억 넘는 사람들이 강남에 집 살려면 거의 현금으로 샀을 텐데 왜냐하면 현금으로 지금 대출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가 많이 고심하고 그래도 추려서 잘한 것 같은데 효과 면에서는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어차피 저는 이제 12월 20일경이면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제 빠진 부분도 있고 또 대책에서 또 조금 보완할 부분도 있으니까 한 2달 정도 지켜봐서 경제운영 계획에 반영해서 추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가 내놓을 만한 합리적인 정책을 내놨는데 일단 효과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주셨다고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실 때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지금 현재 원인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의 상황이 결국 금리에 따라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네. 문재인 정부 그렇게 폭등했던 집값이 네.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21년 말부터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작년 이제 9월부터 인하하면서 또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금리 요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전 97년 전에는 이제 은행에서 돈을 꿔서 집을 사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은행에서 뭐 개인들이 집 산다고 돈 꾸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그때 외환위기 때 기업 대출하던 은행들이 다 망하고, 그래서 이제 담보 있는 대출을 은행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데, 지금의 이제 상황이 과연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대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지만, 저는 정부가 선택할 만큼 선택했고, 이제 앞으로도 그러한 대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원장님이 보실 때는 현재 지금 정책 결정자는 아니시지만 네. 후배들한테, 네. 후배들일 수도 있고 뭐 현 정부 정책 결정자들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향후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일단은 첫 번째는 이번 대책에서 이제 그 언론이나 또는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 16만 가구의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양도 금지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사업 지연이나 뭐 사업상 분쟁이나 또는 저기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된다는 그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매물을 내놓겠다는데 못 내놓게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매물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 매물을 못 사면 다른 매물로 뛰어들 거 아닙니까? 이 대책의 효과가 없어지면 매물 그 잠김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번 대책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그럼 매물이 안 나오면 그리고 자기 집에 자기가 살아라 그러면 자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거라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 양도 못하게 하면 매물이 안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도시정비 양도 못하게 하는 건 풀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해줄 때 지금 생애 최초 대출자에 대한 대출은 이제 풀어놨습니다. 근데 무주택자이면서 생애 최초가 아닌 사람들은 다 막아놨어요. 근데 이게 집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거듭하면서 주택 그 가격 안정에 너무 매몰을 되다 보니까 집이라는 게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집이 사실은 단순한 투자재나 무슨 경제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 가족을 형성하고 그 가족이 발전해 나가고 하면서 애들이 생기니까 집 평수를 늘려나가고 애들 학교가 될 때가 되니까 또 중고등학교 좋은 데로 옮겨가고 또 애들이 등치가 커지니까 더 큰 집으로 갔다가 연세가 드시니까 또 줄여서 또 외곽으로 나가는 이런 이제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한 그냥 그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막 규제를 가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생초만 풀어주고 나머지 무주택자는 묻겠다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있는 게 아닌가. 왜 집을 샀다가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을 팔아놓고 조금 좀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어떻게 옮겨가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집값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지는 말고 생애 한 주기의 차원으로 봐서 그 주택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금 집값이 폭등해서 투기가 나서 사회적으로 너무 괴롭다 하더라도 집에 대한 근본 가치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둬야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 꽁꽁 막아가지고 개인의 주거 행복 추구하는 것조차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요 생초를 풀어놨지만 그러면 둘이 결혼하면요 생초가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뭐 복신 때 그냥 어떻게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산 분도 있고 또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다세대나 다가구를 산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집 이제 대출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좀 이런 것을 이제 지금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야 우리가 대책했으니까 못 고쳐 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를 잘 검색하고 또 전문가들도 모아오고 실수요자 좀 모아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한 대책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싶은 거는 빨리 고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잘 홍보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 국민들이 이제 지난 97 대책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뭘 공급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공급을 하겠다 했는데 숫자는 내놨는데 이 숫자가 현실적으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7 대책에서 나온 그 주택 공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한테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간다는 네.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정부가 지금 수도권에 5년 동안 135만 채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 공공주택을 48%를 짓겠다고 네. 했어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에 공공이 15%밖에 못 짓는데 어떻게 갑자기 48%를 짓는지 전문가들이 이게 문제제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막 예를 들면 뭐 과천 무슨 지구에 언제 어떻게 분양을 한다고 하면 좀 기다릴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계획들이 이제 뭐 정부에서는 뭐 이게 보상이 늦어지고 지자체가 협의를 안 해주고 이래서 늦어지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계획을 자꾸 발표하다 보니까 네. 주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뛰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떻든 상세한 공급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공급 계획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많이 네. 필요하다. 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안심을 기다릴 하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불안하니까 그렇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대거 또 매수에 나설 수밖에 정부는 없고. 자꾸 숫자만 제시하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럼 어디다가 나는 어디에 청약해야 되는데 어디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네. 불안하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보완을 해가면서 또 네. 주거 대책도 세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도시 관련해서도 또 원장님 전문가시니까 또 세종시 그 행복청 또 차장도 하시고 네. 그래서 세종시 이슈도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세종시 발전, 뭐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또 어떤 해안들이 또 있으면 좋을지 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과거에 이제 세종시를 수정 보완하는 이제 안을 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그 이유는 이제 세종시 인구가 50만인데 사실은 지금 들어간 행정기관에서는 일자리로 봐서는 직접 일자리로 봐서는 8천 개밖에 안 돼요. 공무원들이 간 숫자는. 그러면 거기서 부가 일자까지 합해도 인구 30만을 넘기 어려운 상황인데 50만의 주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세종시 값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이유는 이미 세종시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은 2배나 많이 지어져 있고 주로 인근에 있는 대전이나 청주나 공주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종시 내 교통체증이 굉장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이 세종시를 계속 방치할 거냐 하는 문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행정 효율성에서 보면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이 계속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국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봐서나 국회 어떤 그 국회 전국구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세종시 가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다니기 편할 테니까 국회를 세종시로 가는 건 좋다 이건데 이제 대통령실이 가는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대통령께서 과연 세종시에 가서 근무를 계속 하셔야 되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국회 가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근데 지방에서는 또 세종시가 갔는데 충청도에 정부기능을 넣었는데 자족기능까지 넣을 수 없다는 논란이 과거에 됐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러면 저 도시를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갖다가 방치할 것이냐 이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대전의 연구 기능이 포화 상태고 또 미래 연구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AI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대전에 그 포화된 연구 기능의 일부를 세종에서 좀 흡수해서 확장해주고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지금 세계적인 대학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세종 캠퍼스 과거에 확장 계획이 50만 평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카이스트 같은 대학을 세계화시키는 기능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주택 산업 역시 산업 차원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아파트 건설로는 이제 미래가 담보가 되지 않잖아요. 산업 차원에서 발전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하실 텐데 산업연구원 차원에서 연구하시거나 또 조언을 주신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미래는 주택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인간의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있고 먹고 자는 형태는 거의 바뀌기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주택이라는 거는 인간이 인간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택은 계속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2035년이 지나가면 이게 주택 시장에 들어오는 30살 인구는 40만 이하로 떨어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50만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격히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에 이 기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 그 결혼한 애들이 막 요즘 집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한 10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조급해하냐. 그냥 일단은 지금 조용히 살다가 뭐 가능하면 집을 사겠지만 못 사면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만약에 집값이 도심의 집값이 떨어지고 또 이제 AI 기능이 확대가 되면 사실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도 어디서나 이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주택의 가치가 도심은 뭐 크게 떨어지는 않고 유지는 되겠지만 오히려 교외 괜찮은 지역들에
그 주거가 늘어나지 않을까. 미국에 가면 이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주택 개발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택이 여전히 지금 금융이 취약해요. 그래서 지금 임대가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글로벌 임대 그 회사들하고 연합해서 뭐 임대를 한달지, 아니면 PF도 여러 가지 출자 방식에 의한 뭐 개발 리츠 같은 거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려가지고 예.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시간 주시면은 네. 기회를 갖고 또 여쭤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